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에 오늘 나섭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협상으로 비핵화 시계가 다시금 돌아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관심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그동안 북미 관계가 좀 이렇게 교착 상태를 이어왔었는데 일단 지난 6월에 북미 정상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 이후에 첫 번째 실무 협상인데 이번 만남이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만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판문점 회동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1, 2주 내에 실무 협상을 한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죠. 그리고 8월 달에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연합훈련 이후에 실무 협상을 한다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심지어는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1일 부상이 9월 말에 한다 했는데도 얘기 안 되다가 10월 1일 날 다시 한번 최선희 부상이 이제 날짜를 발표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았죠. 예. 그때까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안 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지금 뭐 석 달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미국 측에서도 보면 대선전이 이제 11월부터 본격화되고 올해 뭔가가 안 되면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미 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인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려진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실무 협상에서 뭔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번이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실무 협상을 보면 일정은 어느 정도 밝혀놓긴 했는데 장소는 또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렇습니다. 비공개를 하면 모를까 또 이런 방향성은 좀 이례적인 경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발표는 북한이 발표를 했죠. 날짜. 그것도 뭐 사전 그런 협의를 하고 그 예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 전혀 발표가 없었죠. 국무부 대변인이 딱 한 얘기가 일주일 내에 하겠다. 뭐 그 정도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는 나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지금 뭐 장소가 좀 전에도 연합뉴스 리포트에 보니까 이제 장소는 확인이 됐는데 리딩 웨스트민스터 전혀 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까지만 확인이 되고 어떤 내용 또 참석자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여러 가지로 뭐 보면은 그만큼 이번 실무 협상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딱 실무 협상에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 생각되고요. 미국과 북한의 발표가 그런 식으로 좀 안개 속에서 이뤄진 것도 일종의 이미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기가 그 상황에서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미가 어제 예비 접촉을 벌인 곳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홀름 동쪽의 리딩 회섬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 스웨덴 언론이 이제 오늘 실무 협상도 이곳에서 열린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상에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보안이 최적화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구글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요. 접촉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물론 관광지이기도 하고 휴양시설이기도 하고 북한 대사관에서 10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마 협상을 비밀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기는 최적의 장소다. 그만큼 지금 언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일정, 장소 이런 부분들 짚어봤지만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협상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저희가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양측 대표의 어떤 협상 스타일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죠. 순회 대사죠. 순회 대사라는 명칭으로 나왔는데 뭐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외무성 전통 그 외교관이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94년 제네바 합의 때 그때 북한이 이미 만든 상무조, 우리로 따지면 TF 태스크포스인데요. 거기 창단 멤버고 지금 최선희 일부상보다 선임입니다. 예, 더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그 유엔 지금 나옵니다만 유엔 대표부의 차석 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빠졌는데 베트남 대사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동시에 베트남의 대사를 했던 그 주 베트남 대사는 9년과 19년 사이에 한 것인 거죠. 그렇죠. 최근에 했던 거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
하셨던 분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몇 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 북한 외교관들이 좀 거친 모습이 있지만 이 김명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상당히 미국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좀 잘 경청하는 그런 타입이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이제 김영철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캐릭터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이제 앞서서 그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미국 측에다가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존 볼턴 보좌관을 경질을 하면서 대북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떤 긍정적 결과물 도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협상이 또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은 근데 그만큼 모든 협상이 또 비슷합니다만 안개 속이죠. 지금 북미 간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결국은 일방이 양보해야 뭔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 새로운 방법이 구체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정확히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2차 하노이 회담 때 그 마지막에 미국이 제시한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였죠. 그 영어로 all or nothing이었는데 예. 거기서 벗어난 것은 확실하고요. 오히려 2차 하노이 회담 이전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글로 다시 돌아갔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3단계인데 첫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물질 생산 시설을 일단 1차적으로 폐기하라. 그게 영변 플러스 알파고. 예.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다음에 신고를 해라. 마지막 단계로 전체를 다 폐기해라. 근데 거기에 그 단계별로 상응 조치도 제공을 하겠다. 예. 그게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반면에 북한의 입장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막판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의사를 밝혔거든요. 더불어서 거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를 원하는데 그것은 체제 안전 보장과 더불어서 저는 경제 제재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합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이번 실무회담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언급이 되는 것이 스냅백 조항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스냅백이라는 것은 북한한테 지금 부과되고 있는 제재를 일부 유예해 주는 거죠. 예. 그랬다가 북한이 원래 약속대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자동으로 부과하도록. 그러니까 뭐 제재에 많이들 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란 핵 합의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었고요.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그 얘기들이 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얘기가 났습니다만 예.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합의를 하면 폐기에 합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철광과 섬유를 36개월 유예해주되 뭐 스냅백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은 다시 스몰 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 근데, 딜.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몰 딜이 근데 부담은 상당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끊어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끊어서 간다는 거죠. 그건 뭐 근데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거 워낙 북한의 핵은 완전히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폐기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어느 정도 단계로 끊어가긴 해야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단계를 너무 촘촘하게 끊다 보면은 결국 북한이 늘 말하는 살라미 전술로 해갖고 북한 비핵화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최소한 뭐 한 두 단계나 세 단계 큰 단계로 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 말씀 나눈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 로드맵이 있다면 그 안에서 단계별로 스몰 딜이 이뤄지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과연 북한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과 이 가능성을 보는 아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실무 협상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금 돌파구가 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뭐 좌초 위기에 직면하게 되느냐의 어떤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일정한 성과가 도출이 된다고 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이제 아직 이른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에 얘기가 나오고 나서 40일만 열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실무 협상이 잘 되고, 근데 몇 가지 어려운 전제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실무 협상이 잘 돼야 되고, 또 한 번의 실무 협상으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예. 실무 협상이 좀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과 미국 둘 다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이 2차 하노이 때랑은 좀 다릅니다. 예. 그때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좀 안 하고 실무 협상을 최소화하고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의 입장이 좀 변했습니다. 탑다운식을 하려고 했었죠. 예. 근데 지금 조선신보 12일자, 지난달 12일자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이번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식 표현으로 따지면 수표, 서명만 하는 수준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수표를 줄 것이냐 말까가 아니라 예. 내가 수표는 있는 것이고 내가 서명만 할 것이다. 서명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2차 하노이 그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악몽 같은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던 예.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북한의 확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 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지난번에 알려진 거에 의하면 평양 초청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지금 탄핵 정국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일정을 볼 때 다시금 가서 그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사진만 찍는다라는 것에 비중을 둘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원하는 합의안이 구체화돼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이 2차 하노이 때와는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년 말에 이제 그 대선이기 때문에 전략용으로 북한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가려면 당장 급할 게 없기 때문에 3차 회담을 그렇게 뭐 조급히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보세요? 저도 그 분석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운영을 보면 예. 말바꾸기랑 정책을 심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주 그렇죠. 자주 등장하는 일이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 유권자,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마찬가지인데 선거에서 대외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특히 경제가 유권자들의 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문제가 잘 풀려서 정말 원하는 합의, 그것은 뭐 단순히 본인만 원하는 합의가 아니라 예. 미국 국내에서도 상당히 환영받을 수 있는 합의가 나온다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사진을 찍고 그 나쁜 합의를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판단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상황을 저희가 언급을 하자면 탄핵 정국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북미 협상이라든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코언 그 개인 변호사 청문회가 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근데 사실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고요.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그 코언 청문회 때문에 내가 회담장을 걸어 나왔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탄핵 정국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원에서는 그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탄핵 정국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본인의 협상 입지가 좀 좁아듭니다. 그만큼 괜히 또 나쁜 합의를 해서 미국 국내에서 그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냥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간다면 재선에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 정도 선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 틈을 노리고 알기 때문에 SLBM을 발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실무 협상을 10월 5일에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SLBM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뭘 할까 싶었는데 뭐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반응으로 나왔고 사실 최근 북한의 어떤 그 발사에 대해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이나 뭐 핵 미사일, 뭐 핵실험 같은 거 이외에는 괜찮다는 반응이었는데 사실 SLBM 같은 경우는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중했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SLBM을 북한이 쏜 거는 경계선을 밟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드라인을 밟은 거죠. 터치했다. 예, 밟은 거죠.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따지면 그 레드라인 경계선을 넘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SLBM이라는 건 미국 본토 공격용이거든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개념적으로 본토가 위협에 처하게 됐다는 게 맞죠.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여지를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SLBM을 딱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늘 네. ICBM과 핵실험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실무 협상을 날짜가 잡혀 있는데 SLBM을 쐈다고 실무 협상판을 깨면 이것은 본인한테도 크게 정치적인 타격이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움직이겠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생각하는 자기가 협상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예. 일단 협상에 좀 유보를 시킨 상황에서 협상에 임했다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 SLBM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한 측에서 레드라인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발사에서 이례적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뭐 레드라인을 밟기는 했는데 넘어가진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예, 있습니다. 뭐 두 가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와서 성공을 말하면 이거는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정보당국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은 아니라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실제 잠수함에서 만약 발사됐으면 이건 완전한 성공이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반드시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SLBM 발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주 큰 명확한 그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지금 밟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그런 답을 미국이 갖고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거든요. 또 다른 제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ICBM과 핵실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확실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거고 뭐 김계관 고문 얘기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마음을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는 최대 압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박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좋은 결론이 안 나온다면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좀 또 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안 좋게 치달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군요. 특히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12월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뭔가 합의가 나와야 되고 최소한 이런 어떤 협상의 모멘텀은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보니까 미리 공개한 게 협상 날짜 토요일 하루인데 김명대 대사가 저기 티켓을 편도액만 끊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뭐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건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상은 이게 뭐 한 번만으로는 되게 어렵고 또 하루만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가는 것이 맞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협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